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습공기 연력학 이걸 이제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heating, cooling, dehumidification, humidification, evaporative cooling 이런 것들의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노트 94페이지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그 밑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3시간에 걸쳐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도 이제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푸는 거다 이걸 한번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0-2를 가서 보니까 애트모스페릭 에어가 있는데 어떻게 됐냐 30도씨 그 다음에 relative humidity가 40% 이놈이 열교환기를 들어가는데 열교환기 들어갈 때 mass flow rate이 아니라 volumetric flow rate로 들어가는데 얼마냐 200m 상승 per minute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the moist air 이 습공기가 the moist air is cooled to 18 degrees Celsius at a constant pressure of 1.01 bar 1bar은 100kPa이니까 압력이 얼마냐 101kPa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18도씨로 쭉 쿨링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됐을 때 determine the mass flow rate of dry air 그 다음에 humidity ratio, the heat transfer rate and the final relative humidity 이걸 이제 구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자, 에어 컨디셔닝을 이제 하게 될 때 그때는 팬으로 다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팬. 이 팬은 mass flow rate 미터 삼승, 킬로그램 per 미터 삼승을 불어내는 게 아니라 팬은 최적을 불어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1분에 200 세제곱미터를 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시티가 높은 놈은 킬로그램이 매스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덴시티가 낮은 놈은 매스가 적게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팬이나 아니면 컴프레서나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최적을 밀어내는 그런 기계라는 거. 그래서 항상 어떻게 나오냐? 발류메트릭 플로우 레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계산하려면 M 곱하기 델타 H 이 킬로그램 이 매스 플로우 레이스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공기조화 이런 데서는 발류메트릭 플로우 레이스로 주어지니 이놈을 뭘로 바꿔야 되냐? 매스 플로우 레이스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늘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30도씨, relative humidity 40%짜리가 쿨링, 열을 뺐어요. 열을 빼는데 이쪽으로 쭉 열을 뺀다니까 이렇게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습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 가서 이렇게 가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고 40% relative humidity라고 이제 벌써 나왔으니까 손 계산을 하려고 할 때 30도씨 여러분이 스팀 테이블에 가서 30도씨에 상응하는 이 saturation pressure를 읽으면 4.246kPa이 나오니까 근데 4.246이면 100% relative humidity인데 40이라고 하니까 여기 이 습공기가 가지고 있는 이 water vapor의 partial pressure는 4.426kPa에 0.4를 곱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1.7kPa만큼을 water vapor가 내고 지금 토탈은 얼마냐? 101kPa라고 얘기하니까 드라이 에어가 내는 놈은 101 빼기 1.7 이렇게 이제 해서 얘가 99.3kPa 이만큼은 드라이 에어가 내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금방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계산해야 되냐 하면 여기 가서 보니까 뭐로 나와 있냐. 발류메트릭 플로우 레이스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단위가 뭐야? 미터 삼승 per 미닛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제 미닛은 이제 초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미터 삼승이니까 이 미터 삼승을 미터 삼승 per 킬로그램 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킬로그램이 돼서 나오겠구나 이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공식 10-50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 공식이니까 이 공식에 따라서 이 비체적을 우리가 이제 가서 구하면은 비체적이 이렇게 나와 0.876 미터 삼승 per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가 이제 나와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해서 값을 구해주면은 얘가 228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 per 미닛
우리가 미닛이 아니라 초로 이제 바꾸면 다시 60으로 나누면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 퍼 세컨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손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휴미디티 레이쇼를 이제 계산을 해라. 휴미디티 레이쇼는 여기 있는 것처럼 0.62의 MV 나누기 PV 나누기 PA. 원래는 MV 나누기 MA인데 이 두 개가 이 몰레큘러 웨이트이 다르기 때문에 파셜 프레셔 이걸 사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고 했고 PV 금방 계산했고 PA 금방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에 의해서 0.01065 킬로그램 오브 워터 퍼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 에어 이렇게 이제 나온다. 자, 여기 이제 가서 이제 에너지 밸런스. 자, 이걸 통해서 열이 얼마가 이 밖으로 나왔느냐 이거 계산할 때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0은 하고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쓰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빵점입니다. 이 뒤에 가서 예를 들어 열량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805 킬로줄 퍼 미닛 이렇게 해서 맞게 나왔어요. 맞게 나와서도 점수가 빵점이에요. 이건 뭐냐면 멍키처럼 그냥 외운 거예요. 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엔탈피 계산하고 이건 여러분이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여기 뭐가 들어와요. 들어오고 열량이 나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에너지 밸런스 해라 그러면 이거 들어오는 거는 나가는 거 밑에 나가는 거 여기 나가는 거에서 이렇게 에너지 밸런스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이 다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2805 킬로줄 퍼 킬로 미니 이게 값이 나오는데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Q는 플러스인데 뭐냐? 이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Q가 이만큼 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0은 하고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은 거의 가망성이 없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 점수로 페널티를 줘서 정신을 차리고 외우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어드밴스드한 그런 그 엔지니어가 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0은 하고 시작해서 이 문제를 풀면 그러면 답이 맞아도 0점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relative humidity를 구해라. 휴미디티 구하는 공식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구하면 81.4%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모든 솔루션이 나와 있으니까 다만 여기에 0.6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는 것만 여기 솔루션에 조금 잘못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여러분이 보면 되고 이런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솔루션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외워갖고 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로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가 1번 점이에요. 1번 점이 아까 보니까 30도, 여기 30도에 그 다음에 40% relative humidity니까 여기에요. 40, 이게 40 라인이에요. 40.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 비체적 모랭이 있을 때 비체적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놓였으니 비체적이 가서 보니까 이놈이 0.88이고 0.86, 0.87 그러니까 요게 놓였으니까 0.873 얼마 정도가 하여튼 나오는데 단위는 미터 삼승포 킬로그램 오브 드라이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값이 얼마로 나와요? 0.876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이렇게 가서 차트로 읽나 여기 가서 손으로 이렇게 가서 진짜 계산을 하나 거의 비슷해. 0.876이나 0.873이나 거의 비슷한 거다.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이 여기 가서 읽으면은 그럼 비체적 값도 읽게 되고 이쪽으로 쭉 가서 위로 쭉 올려주게 되면 그럼 여러분 여기 엔탈피 값이 나오게 되고 자, 2번은 지금 상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여기 relative humidity는 일정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얼마까지 이게 떨어지는 거냐 하면 가서 보니까 18도씨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18 가서 보면 여기가 20이고 18에서 여기가 2번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2번 가서 읽으면은 relative humidity가 100이고 90이고 그 옆에 80인데 80보다 조금 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80.5든 81이든 그렇게 이제 이 차트를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점의 엔탈피는 이거 쭉 따라가서 보면 여기가 2번 점의 엔탈피가 되니까 엔탈피 체인지 여기 가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가서 값을 읽으면 엔탈피 체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차트 하나만 가지면은 일단 손 계산만큼은 정확하지 않아도
2번 점의 relative humidity 대략 80%, 1번 점 거기 갔을 때 specific volume이 대충 얼마? 뭐 0.8 얼마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volumetric flow rate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mass flow rate로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엔탈피 1, 엔탈피 2가 다 나오니까 에너지 밸런스를 우리가 이제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거를 금방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거 손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뭐 2%, 3%, 많게는 5%가 떨어질 수 있지만 필드에 나가서 대충 이게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쿨링한 거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쿨링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발루메트릭 플로우 레이스로 나오니까 얘를 반드시 킬로그램 퍼 미닛이든 킬로그램 퍼 세컨든 매스 플로우 레이스로 바꿔야 된다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비체적이 필요하다. 그 비체적으로 얘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뭐 나머지는 뭐 별거 없는 거고, 여기 가서 에너지 밸런스 이거 할 때 0은 하고 시작을 해서 뭐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기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0은 이렇게 외우질 말고 이 그림을 딱 보고 들어오는 거, 이게 나가는 거 히딩, 나가는 거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 두 개 합쳐진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 밸런스를 세워서 항상 값이 플러스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dehumidification with heating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12 여기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dehumidification하고 heating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여름철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습도하고 온도를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냉방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이제 문제를 이해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utside atmospheric air at 32 degrees Celsius, 70% relative humidity. 밖에가 이제 32도고 70도 relative humidity가 아주 습도가 많은 거예요. Is to be conditioned so that it enters home at 22 degrees Celsius 45%. 이게 너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니까 에어 컨디셔닝 프로세스를 통해서 22도 45%로 낮춰갖고 집으로 이제 들여보내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First, the air passes through a heat exchanger where the air is cooled below its dew point. 처음에 이제 열교환기를 지나서 dew point보다 낮은 데까지 떨어져갖고 water condenses from the airstream until the desired humidity ratio is reached. 자, 이렇게 돼서 원하는 humidity ratio 여기에 다다를 때까지 이 물을 쭉 빼갖고 이렇게 해서 에어 컨디셔닝 시킨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then 그 다음에 the air passes over a heating coil in a heat exchanger until the temperature reaches 22 degrees Celsius. 그래서 이 똑같이 humidity ratio 일정하게 하고 22도가 될 때까지 히딩을 이제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Determine the amount of water removed. 자, 그럼 물이 얼마나 떨어졌냐. 두 번째, the heat removed by the cooling coil. 자, 처음에 이게 열이 온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는 이 섹션이 있어요. 첫 부분. 이 섹션에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얼마만큼의 열이 제거가 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the quantity of heat added. 요 두 번째 열을 넣어준 이 부분에 열이 얼마만큼 이제 들어가게 됐느냐. 요거를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 문제를 이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일단은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다가 이놈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려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 그림을 한번 여기다 이제 가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자, 1번 점이 지금 여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치는 아까 그 문제에 있으니까 놓여 있고, 2번 점이 지금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지금 나오는 놈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 그림만 보면 1번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가 이제 2번이라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3번이라고 적혀 있고 최종이 이제 4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1에서 4까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쫙 이렇게 와버리면 아주 최고로 좋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적화된 그와 같은 에어 컨디셔닝 이와 같은 그 기계가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습기를 쭉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습기를 떨어뜨리고 온도를 딱 떨어뜨렸고 1번에서 4번으로 쫙 와버리면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에어 컨디셔닝이 될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 1번에서 4번으로 이렇게 쫙 오게 하는 그런 기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계는 없다.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 되는 섹션이 하나가 있고 그거 끝난 다음에 히팅까지 더해서 그래서 4번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여기 2번까지 이렇게 해서 쭉 가면은 요거 2번이 딱 되면 여기가 듀 포인트가 되는 거다. 이해가 되죠? 듀 포인트. 이렇게 같은 휴미디티 레이셔를 유지하면서 온도를 쭉 떨어뜨리면 여기 2번까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듀 포인트. 자,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여기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가면서 물기를 더 많이 빼야 된다는 거예요. 물기를 더 많이 빼서 어디까지 가게 만드냐 여기 3번까지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3번에서 4번 가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휴미디티 레이셔가 요 3번에서 얻어졌으면 그때부터 여기 4번까지는 온도만 올려주라는 거예요. 온도만 올려줘라. 그러면은 앞에 디휴미디피케이션 그다음에 쿨링하는 부분은 1번에서 3번까지예요. 그러니까 듀 포인트에서 그다음에 쭉 온도가 쭉 떨어져 그보다 온도가 떨어져 갖고 어느 점까지 오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히팅만 하라고 하니까 요 점은 내가 원하는 휴미디티 레이셔가 나오는 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를 타고 세츄레이션을 타고 그럼 이 과정 2번부터 3번을 쭉 가는 동안에 물이 줄줄줄줄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휴미디피케이션 그다음에 이게 있으면은 처음에는 온도만 떨어지다가 여기부터 2번부터 여기 3번이면 여기서 물이 쭉 떨어져 갖고 그래서 여기 3번까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온도도 떨어지고 물기도 다 떨어졌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온도 4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4번까지 가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히팅만 해주는 거다. 히팅.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해가 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밸런스 하는 것만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뭐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섹션, 이 쿨링 디휴미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이 섹션에 뭐가 있냐, 이게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쿨링이니까 밖으로 Q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Q가 빠지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여기 3번으로 여기 가는 거다. 3번. 근데 1번에서 3번 갈 때 여기 가서 보니까 요렇게 가서 듀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부터 요렇게 되니까 요 중간 어디쯤에 2번이 있는 거예요. 중간 어디쯤에. 요게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디휴미디피케이션 그 다음에 쿨링을 이루는 그와 같은 섹션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이거 이제 에너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를 해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는 거 토탈 에너지 M.AH1 토탈 에너지는 나가는 거 Q가 있어요. 그렇죠. 또 나가는 거 M.W가 갖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에너지 밸런스.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 밸런스가 이제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에.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에서 4번은 뭐 더 심플하려고 해서 심플할 게 없어요. 여기 3번에 들어온 놈에다가 열을 넣어주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기 들어온 거에다가 열을 넣어준 게 네 번째 거에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에너지 밸런스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계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이 다음 장에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값을 보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0은 하고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여기 썼죠. never.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0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부분에 에너지 밸런스하고 뒷부분에 에너지 밸런스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모든 퀄런티티가 파지티브 퀄런티티가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다. 이 나머지는 이미 다 설명을 해서 엔탈피 구하고 뭐 오메가 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만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요. 자, 1번에서부터 여기 2번까지 가는 동안에 2번에 딱 다다르면 그러면 휴미디티 레이쇼가 일정하고 온도만 떨어져서 2번 요 점은 뭐가 되냐? 여러분 듀 포인트가 이제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온도가 쭉 떨어지면서 물이 계속 빠져나와요. 어디까지? 3번까지. 이렇게 해서 3번에서 4번 할 때 3번은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게 4번인데 이 4번의 휴미디티 레이쇼까지 3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떨어지게 한 다음에 3번에서 4번은 열을 가해서 단순하게 그래서 온도만 올려주는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여기 여러분 1번도 읽고 엔탈피 2번도 읽고 여기 3번도 읽고 4번도 읽고 이렇게 이제 해서 엔탈피 모든 거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relative humidity도 읽을 수 있고 humidity ratio도 읽을 수 있고 volumetric 여기 flow rate 이거가 나오면은 여기 비체적도 읽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면 웹벌브 온도도 읽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걸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했으니까 이번에는 humidification 겨울철에 humidification 이제 보통은 이 난방하고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를 이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가서 보니까 예제 10-13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airstream at 8 degrees Celsius and 30% relative humidity. 자, 겨울철이 됐어요. 밖에 온도가 8도예요.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relative humidity가 30%좀 낮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된 놈이 처음에 32도까지 히딩이 된다. 아, 얘를 이렇게 32도로 올려야 되는구나. 8도짜리를 32도로 올리는구나. 그 다음에 steam at 10 bars is then introduced. 10바니까 1000kPa에 스팀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휴미디피케이션 하는 섹션. 그러니까 처음에 히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습을 하기 위한 이런 섹션에다가 1000kPa의 스팀을 넣었다. 내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스팀을 집어넣는데 스팀이 supported vapor로 가면 이렇게 가고 saturated vapor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건도를 가진 다시 말해 베이퍼가 뭐 80%, 리퀴드가 20% 이렇게 건도를 가진 이놈이 가면 옆으로 간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상태가 어떻게 됐냐? 30도씨에 50%가 이제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determine the heat transfer. 열이 얼마나 들어갔냐? 그 다음에 mass of steam required. 자, 이만큼 집어넣어 주려면 mass를 얼마를 넣어줘야 되냐? 스팀의 mass를. 마지막으로 the temperature of the steam added. 자, 이렇게 이제 넣어줄 때 이 스팀의 온도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걸 이제 보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이 첫 부분은 뭐 하는 거냐. 첫 부분은 열을 넣어주는 거고. 이건 지금 그림이 10-13 이 그림이 조금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딩 섹션이 이렇게 제대로 나와 있네요. 히딩 섹션에 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잉 하는 그런 섹션에서 이 증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다. 그 열 들어오는 건 너무 간단한 거죠. 여기 에너지 밸런스, 토탈 에너지, 들어오는 열량, 이거는 두 번째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스프레잉 하는 그 섹션은 들어오는 거, 여기 스프레잉 돼서 들어온 이 액체 아니면 뭐 기체든 이거의 엔탈피, 이게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세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놈을 먼저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다 갖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서 보니까 1번이 요 상태예요. 1번이 8도 이제 낮은 상태예요. 낮은 상태고, 자, 이런 상태에서 쭉 온도를 올려서 얼마까지 올리냐? 32도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32도까지. 그래서 이쪽으로 relative, 이 히딩 섹션을 이렇게 쭉 지나면서 이 relative humidity는 물론 줄어들지만 humidity ratio는 일정한 거예요. 수평선을 유지하면서 이쪽으로 쭉 온 다음에 맨 끝에 상태가 여기 3번이 됐는데 온도가 30도가 되고 그 다음에 relative humidity가 이제 이렇게 돼서 humidity가 증가하는 이런 쪽으로 갔으니까 벌써 여기 2번에서 3번 갈 때 위로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갔으면은 이거는 스팀은 스팀인데 액체를 포함하고 있구나. 그럼 그 안에 건도가 얼마짜리가 들어가고, 요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다.
이해가 됐죠? 예,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그럼 요 온도 32도씨에 딱 상응하는 포와 기체를 이제 이렇게 스팀으로 쏴준 거고, 이쪽으로 갔으면은 그럼 32도씨보다 온도가 높은 슈퍼히티드 베이퍼를 이제 쏴준 거고, 가서 보니까 옆으로 가 있으니 우리가 요 상태는 이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액체가 증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열을 잃어서 온도가 떨어지고, 다만 스팀의 이 양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휴미디티 레이쇼가 증가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다. 이걸 통해서 일단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의 전체적인 엔탈피도 다 알 수 있고, 뭐 발리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나오면 그걸 가지고 최적도 알 수 있고, 최적을 통해서 매스 플로우 레이트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이 웹벌브 템퍼러처 이런 모든 것도 이제 알 수 있고, 휴미디티 레이쇼도 알 수 있고,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매스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하는 거니, 처음 이 섹션에서는 들어오는 거 더하기 열량한 것이 나가는 거가 되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들어오는 거에다가 스팀 들어오는 거, 이거 엔탈피. 그렇죠? 근데 이거 엔탈피를 계산할 때 그 엔탈피가 가서 보니까 아까 1000kPa의 스팀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서 액체하고 기체하고 같이 있는 거다. 그걸 생각을 하고, 그놈이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이 밸런스를 세우면은, 그러면 이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온도니 이런 모든 걸 다 여기 솔루션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바는 1000kPa예요. 여기에서 saturated vapor의 엔탈피가 2778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가서 보면 건도가 약 80% 정도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10바면은 여기에 saturation pressure가 saturation temperature가 179.9도니까 179.9도씨짜리가 스팀이 돼서 나가는데 건도는 80%. 알죠? 건도, 액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해서 그 엔탈피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saturated liquid, saturated vapor 80% 정도가 거기 엔탈피가 나오는 그 엔탈피를 요 안에서 계산을 하면 그러면 건도가 얼마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vaporative cooling을 이제 해보라 그래서 여기 문제가 10-14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데저트 에어 36도씨 1바 10% relative humidity. 온도가 높고 relative humidity가 낮아요. 자, 이놈이 evaporative 쿨러를 이제 지나간다. 그래서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을 얼마짜리 집어넣냐? 20도씨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온도가 20도씨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 자, determine the amount of air added. 그 다음에 the final relative humidity and the minimum temperature that could be achieved. 최종적으로 최저 온도는 얼마까지 이제 얻을 수가 있느냐. 자, 이거 가서 스프레잉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36도씨 10%짜리가 들어가고, 물이 얼마가 애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MAN 변화가 없고, MV는 여기 MV에다가 물 들어오는 거 합쳐진 게 여기에 MV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토탈 에너지 밸런스 하면 여기에 토탈 엔탈피에다가 이거 들어오는 거 엔탈피가 여기 나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베포러티브 쿨러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에디아베딕 한 거니까 이 프로세스가 1번에서부터 여기까지 2번 가는 동안에는 웹벌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웹벌브 온도가 일정한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다. 요것만 잘 생각을 하고, 얘를 먼저 가서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1번이에요. 1번.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여기 가서 보면 여기가 2번이에요. 뭐가 똑같아야 되냐? 웹벌브가 똑같은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웹벌브가. 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 대략적으로 relative humidity가 한 70%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이놈을 길게 만들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가서 끝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럼 최종 온도는 미니멈 얻을 수 있는 게 한 16도 정도가 이제 되는 거다. 나머지 여기 방정식 하는 거는 내가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고 evaporative cooler, 그러면 웹벌브 온도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걸 잘 기억하고 에너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절대 나오지 않게, 마이너스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adiabatic mixing of two airstream. 두 개의 에어스트림이 믹싱이 되는 이런 걸 이제 해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에어스트림이 두 개가 이제 하나는 150m3승/m 미닛인데 10도씨에 relative humidity가 0.8.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하고 합쳐지냐. 32도씨 relative humidity가 0.6. 그 다음에 얘는 100m/m 이걸 다 volumetric flow rate이 들어오는 게 두 개가 합쳐질 때 determine the final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f the exit stream. 그리고 이제 total pressure, 저기 주어진 프레셔는 1bar, 그러니까 100kPa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거를 이제 구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1번이 있고, 뭐 여기 2번이 있고, 이거 합쳐져서 이렇게 뭐 아니면 1번이든 2번이든 여러분이 지금 바꿔도 되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다. 자, 그림으로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서 보면 여기 이제 1번이 있고, 여기 이제 2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가서 자루다 쫙 크면 거기 어디에 뭐가 놓이냐, 이제 3번이 여기가 이제 놓이는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3번하고 여기 2번 사이 거리가 여기 1번의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하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 요거는 요 2번 점의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만일에 손으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이거 전체 길이를 재야 돼. 여기하고 여기 전체 길이를 재야 돼요. 자루다가 몇 센치 이게 나오면 여기 3번 점을 이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드라이 에어의 양을 가지고 저 3번 점의 위치를 뭐 예를 들어 그 B가 뭐 얼마가 나오면 그 B에 맞춰서 전체 길이를 재고 거기 가서 딱 해서 3번 점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정할 수 있는 거다. 이건 뭐 에너지 밸런스, 매스 밸런스 이거 하는 거는 너무나 이제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진 게 volumetric flow rate로 주어졌으니, 예를 들어 여기 1번의 volumetric flow rate이 주어졌고 2번의 volumetric flow rate이 이제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 이 질량 유량으로 이제 바꿔야 되니까 1번 점에서 여기 가서 읽으면은 그러면 specific volume이 나오고, 2번 점에 가서 여기 가서 읽으면 specific volume이 나오니까 그놈으로 이걸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mass flow rate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다. 그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mass flow rate로 여기 이렇게 해서 mass flow rate를 이제 바꾸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m.A2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게 되면 그러면 m.A1하고 m.A2가 나오게 되고, 그럼 B가 나오면 그러면 요 길이는 요거에 비례하고 요 길이는 요거 드라이 에어의 양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자루다가 직접 이걸 재서 이 B를 가지고 3번 점을 정하는 거다. 이거 손으로 푸는 방법은 여기다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상에서 heating, cooling, dehumidification, humidification, evaporative cooling, 그 다음에 adiabatic mixing,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했어요. 자, 오늘은 원래는 이거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여름철과 겨울철에 디자인 컨디션이 있어요. 그 디자인 컨디션 안에서 이렇게 쿨링 장비 아니면 히팅 장비, 뭐 디휴미디피케이션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의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 이제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쿨링 로드가 얼마고 히팅 로드가 얼마고 이렇게 될 때, 에어 컨디셔닝 하게 될 때 에어 컨디셔닝의 선의 용량은 얼마고, 뭐 히팅 하게 되면 난방기구 보일러의 용량을 이런 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은 쿨링 타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링 타워. 자, 쿨링 타워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컴플릿 시스템을 에어 컨디셔닝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컴플릿 시스템 이야기 한 거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좀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빌딩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에어 컨디셔닝을 이루는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가면은 쿨링 코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쿨링 코일. 이 쿨링 코일 이 안으로 차가운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 차가운 물을 넣어주면 공기가 들어와서 그 물이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하면 그 온도가 올라간 물을 여기 칠러로 다 보내갖고, 칠러는 냉동기예요. 그 냉동기에 이베포레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물의 온도를 다시 낮춰갖고, 차가워진 물, 그 chilled water를 다시 여기로 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가면 냉동기가 있는데, 이 냉동기는 이베포레이터, 그 다음에 컴프레서, 그 다음에 컨덴서, 그 다음에 여기 익스펜션 밸브, 이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칠러가 작은 경우에는, 작은 경우, 뭐 50kW, 뭐 20kW, 이렇게 칠러가 작은 경우에는 이베포레이터, 그 다음에 컨덴서에서 열을 이렇게 받거나 예를 들어 여기 컨덴서 같은 경우 열량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실외기처럼 그냥 공기가 들어와서 그 열을 그냥 직접 가지고 나가면 돼요. 공기가 들어와서 직접 열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되면 에어쿨드 칠러라고 얘기했어요. 컨덴서에서 열을 버려야 되는데 공기에다 직접 열을 버려요. 이건 규모가 작은 경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에어쿨드 칠러가 되는 거다. 에어쿨드 칠러.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교실 같으면 힙펌프가 있어요. 힙펌프. 이게 힙펌프가 되면 이 안에 있는 놈이 에어컨, 이 이베포레이터 역할에서 여기서 열을 뽑아다가 뭐 예를 들어 10kW를 뽑아다가 3kW 넣어주면 13kW를 저 밖에 있는 컨덴서에 갖다 13kW를 버리면은 그런 컨덴서 거기에서 공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를 가지고 나가면서 얘가 컨덴세이션이 냉매가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면 얘는 에어쿨드 칠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용량이 커져갖고 1000kW, 2000kW 이렇게 이 빌딩에 뭐 63 빌딩이 이렇게 돼 빌딩이 워낙 크면 빌딩에서 이렇게 뺏어 와야 되는 그 열량이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되면 1000kW 막 이렇게 열을 뽑아온다. 그러면 공기로 다 이걸 쿨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워터쿨드 칠러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워터쿨드 칠러. 그러니까 냉매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럼 이쪽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이 뭐 1000kW든 2000kW든 물이 열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자, 이 빼앗아 온 물을 여기 가면 쿨링타워라는 게 있어서 그 쿨링타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서 스프레잉을 해주면은 물이 밑바닥으로 쭉 떨어지고 공기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 모든 열을 공기가 가지고 저 밖으로 나가서 최종적으로 공기의 열이 전달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쿨링타워라고 얘기했고, 쿨링타워에서는 물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해요.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물하고 공기하고 열을 교환하니까 이 공기 측면에서 보면 공기는 쭉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물방울이 밑으로 쭉쭉쭉 떨어지니까 물을 흡수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습도가 올라간 상태에 그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는 그런 일이 쿨링타워에서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쿨링타워 해석을 하려면은 습공기 선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쿨링타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습공기 선도니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면은 그러면 쿨링타워를 설계를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쿨링타워를 그 설계하는 걸 가지고 직접 만드는 쿨링타워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잠시 이제 시간을 내서 이 쿨링타워를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그 제반, 기본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쿨링타워 해석하는 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링타워는 냉동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 회사에 나가서 사막 지역 이런 데 가서 발전소를 줘야 되겠다. 이럴 때도 이제 쿨링타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쿨링타워, 이게 여러 요소에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쿨링타워 해석하는 기본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쿨링타워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쿨링타워는 기본적으로, 우린 지금 일단 냉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기. 자, 이베포레이터, 그 다음에 컴프레서, 그 다음에 컨덴서 이렇게 있으면 양이 엄청나게 많다. 이 열을 버려야 되는 게 1000kW다.
자, 그런데 뭐 우리 주변에 호수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면 그 호수에 있는 물을 그냥 이렇게 해갖고 물 따뜻해지면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물을 무궁무진하게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 주변에 뭐가 환경이 돼 있으면은 그냥 그 물 퍼가지고 뭐 지하수를 퍼든지 해갖고 계속해서 열을 교환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쿨링타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하수를 마음대로 펀다든지 또 뭐 호수에 있는 물을 마음대로 퍼다가 뜨겁게 해서 갖다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돼 있는 이와 같은 그 사례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물을 한번 그 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거 해서 따뜻해지고 이렇게 된 놈을 쿨링타워로 보내갖고 다시 차갑게 해서 또다시 돌아오게 하고 순환이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한 번 물을 집어넣고 거기 공기가 가지고 나가 있는 물만큼만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계속 돌리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물을 지하수나 이런 데서 넣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대다수의 이 현실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이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쿨링타워는 한 번 물을 집어넣고 물이 뜨거워지면 그를 위로 보내서 차갑게 만들어서 보충수를 다시 집어넣어서 이 안에 집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쿨링 작용을 이 컨덴서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장치가 쿨링 타워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고 대략 여기 가서 뭐 5%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직접 호수나 이런 데서 물을 퍼서 이렇게 해서 쿨링하는 거 이거에 비해서 쿨링 타워를 사용하면 실제 필요한 물의 양이 5% 정도뿐이야. 보충수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보충수가 약 5% 정도 이제 되는 거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쿨링 타워의 이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그거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그림 1에 가면은 temperature relationship between water and air in counter flow cooling tower. 자, counter flow라니까 물이 밑으로 떨어지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이게 counter flow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물이 온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쭉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이 여기 들어와서 물이 여기 떨어질 때까지 온도 차이를 레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쿨링 타워의 레인지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에어는 올라가면서 공기가 올라가면서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공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도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알지만 여기 C하고 D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공기의 웹벌브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웹벌브 온도. 그래서 일단은 웹벌브 온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생각을 하고 쿨링 타워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는 여기 물, 이건 레인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공기는 웹벌브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여기 요 끝에 가서 물이 온도가 제일 낮아지고 공기가 온도가 들어갈 때 여기 요 차이 카운터 커런트가 됐을 때 요 차이를 어프로치라고 이야기한다. 이 어프로치가 실제로는 효율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작다. 그럼 아주 효율이 좋은 거예요. 이게 크다. 그럼 효율이 나쁜 거예요. 어쨌든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효율을 높이겠다 그래서 이걸 무작정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충 이게 뭐 5도든 7도든 회사에 나가면은 이렇게 적정한 그런 사이즈가 이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쿨링 타워도 사이즈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크게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이런 환경 안에서 몇 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디자인할 때 어프로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다. 자, 요건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냉동기 같으면은 우리가 용량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 100톤 냉동기가 있다. 100톤짜리 칠러가 있다. 그럼 100톤이면은 100에다가 곱하기 3.15 이렇게 하면은 뭐 한 350kW 냉동을 내는 거예요. 냉동을 내는데 보통 이런 그 냉동기 칠러는 COP가 뭐 3 정도 뭐 이렇게 된다. 대충 이렇게 놨을 때 얼마만큼의 이 컴프레서 1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 약 30% 정도의 컴프레서 1이 들어가니까 300
킬로와트가 여기 들어가면은 100킬로와트 정도 컴프레서 1이 합쳐져서 400킬로와트 정도가 컨덴서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톤짜리 칠러가 있다. 이렇게 할 땐 냉동을 얘기하는 건데 100톤이니까 곱하기 거기다 3.5 이렇게 해서 350짜리 쿨링 타워를 달아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컴프레서에서 들어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3에서 1.4를 한 만큼이 컨덴서에서 밖으로 방출이 되는 그런 열량이다. 그러니까 100톤짜리 그럼 거기다 곱하기 1.4쯤 해서 하면 140톤 그거를 곱하기 3.5를 하면은 그게 컨덴서에서 방출이 되는 열량이고 그만큼을 이 쿨링 타워가 가지고 가야 된다. 요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1000톤짜리 칠러다. 그러면 1400톤 정도의 열량을 쿨링 타워에서 제거해야 되는 거구나.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왜 자꾸 여기 가서 보니까 웹벌브 템퍼러처를 이야기하는데 웹벌브 템퍼러처 특히 이 C 웹벌브 템퍼러처가 여기 쿨링 타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The thermal performance of a cooling tower depends principally on the entering wet bulb temperature. 자, 가서 보니까 쿨링 타워의 열 성능은 뭐에 principally 주로 뭐에 달려 있냐 하면 들어오는 공기의 웹벌브 온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링 타워가 길이가 웬만해요. 이렇게 뭐 1m고 2m고 3m 이렇게 웬만한 사이즈가 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충분히 이 안에 이제 필이라고 하는 이제 이 플라스틱 이런 걸 잔뜩 집어넣어서 물이 한 번에 쫙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이렇게 쭉 타고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는 동안에 공기가 이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맨 끝에는 거의 포화 상태가 됩니다. 포화 상태. 포화 상태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예요. 맨 끝이. 자, 이런 상태가 이제 돼요. 대다수 경우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요렇게 돼 있는 이 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웹벌브가 똑같은 웹벌브 온도가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A가 있고 그다음에 A-가 있고 뭐 예를 들어 D가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놈의 드라이벌브 온도는 다 달라요. 또 모두 달라요. 휴미디티 레이셔도 달라요. 그래서 렐러티브 휴미디티도 달라요. 근데 뭐는 똑같으냐? 웹벌브 온도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럼 웹벌브 온도가 똑같다고 하면 또 모두 똑같냐? 엔탈피도 똑같은 거예요. 엔탈피도 똑같아. 자, 그러니까 대다수 오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잘 봐요. 물이 온도가 떨어지는데 공기가 이렇게 되면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의 습도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는 방향이 되면 대다수의 이 쿨링 타워에서는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퍼레이션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A에서 B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다. 자, 그런데 어떤 조건이 되면은 이 드라이벌브 온도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온도의 변화는 없이 습도만 쭉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막 같은 경우에 여기 오면은 사막에 오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공기의 온도가 높고 습도는 낮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열을 교환하면 잘 봐, 이번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습도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얘 온도는 오히려 떨어져야 된다. 이 공기 온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의 온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 사막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A의 경우든 A-든 아니면 여기 뒤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다 뭐는 똑같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뭐는 똑같아요. 이게 웹벌브 온도는 똑같은데 웹벌브 온도가 똑같으면 엔탈피도 똑같으니까 여기 A에서 여기 B까지 가든지 이 그림에서 가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든지 여기에서 여기로 가든지 이 라인이 똑같으면 결국은 뭐예요? 이거 다 엔탈피가 똑같은 거예요. 엔탈피가 똑같아. 그럼 여기에서 1, 2가나 그렇죠? 여기에서 1, 2가나
여기에서 일리가 하나, 엔탈피 차이가 똑같은 거예요. 엔탈피 차이가 똑같다. 엔탈피 차이가 똑같은 건 에너지 차이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1, 2 갔을 때 습도의 차이는 요만큼이고 여기에서 1, 2 갔을 때 습도의 차이가 이만큼이에요. 습도의 차이가 이만큼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을 많이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많이 가지고 나가면 그만큼 보충수를 많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놓이든 어디에 놓이든 에너지 차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 이거 들어가는 이 공기에 뭐가 중요하냐. 웹벌브 온도가 여기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웹벌브 온도만 같으면은 에너지 차이가 같으니까 에너지 차이가 같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사막의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습도가 낮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위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고 습도는 많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장에 thermal performance,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thermal performance, 쿨링 타워의 thermal performance는 들어오는 공기의 웹벌브 온도하고만 상관이 있다. 웹벌브 온도만 같으면 이게 웹벌브 온도예요. 같으면 어디에 놓이든지 에너지의 변화는 같은 거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쿨링 타워 타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위에서 물을 이제 스프레잉 해주고 공기가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경우는 다이렉트 컨택트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건 무슨 얘기? 물방울이 쭉 떨어지고 공기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직접 이렇게 닿는 이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막 쫙쫙 뿌리면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많이 컨택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쿨링 타워 만드는 그런 회사나 아니면 그런데 가서 여러분이 구글에 가서 거기 가서 쿨링 타워 프린시플이라고 구글에 가서 치고 그리고 이미지를 누르면은 그러면 쿨링 타워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또 거기에 가면 쿨링 타워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쿨링 타워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네이버 말고 구글에 가서 쿨링 타워 프린시플이라고 쳐서 기사도 읽어보고 이미지도 여러분이 가서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게 요거예요. feel이 F-E-E-L, feel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feel. 이건 뭐냐 하면은 쿨링 타워가 이렇게 있는데 쿨링 타워에 그냥 다이렉트하게 그냥 저 위에서 샤워를 해서 쭉 내리면은 물이 그냥 쫙쫙 떨어져요. 물이 쫙쫙 떨어지면 공기하고 물하고 닿을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가 물을 많이 머금고 이렇게 하면서 열 전달, 그 다음에 이 매스 전달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위에 물을 집어넣으면은, 물을 이제 스프레잉을 하듯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천천히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접촉 면적도 많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물하고 공기가 오랜 시간 많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갖고 저 위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 쿨링 타워 안에다가 가득 채우는 충전재를 집어넣어야 된다. 충전재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면은 그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 커튼 밑으로 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커튼처럼 플라스틱을 필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굴곡이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저 위에다 뿌리면은 그럼 물방울이 이걸 타고 쭉 이렇게 타고 내려온 동안에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물이 필름으로 쭉 퍼져요. 여기에 쭉 퍼지니까 접촉 면적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타고 내려오니까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쿨링 타워가 작아도 커다란 그러한 그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안에 무슨 플라스틱 육각형이 되든 뭐도 되든 벌집처럼 이거를 만들어가니까 집어넣어주면 위에서 똑똑똑똑똑똑똑 하면서 타고 쭉 이렇게 이제 타고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 벌집처럼 만들어진 플라스틱 접촉 면적이 늘어나고 쭉 내려오는 시간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하여튼
여러분이 이 쿨링타워 이 필드 종류가 이제 많은데 지금까지 이것도 몇십 년 동안 연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쿨링타워에는 어떤 종류의 필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와 같은 그 충전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충전을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설계를 하는 이런 사람도 충전재가 이런 거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이런 용도로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 이런 충전재를 넣어주시오 하고 이 쿨링타워 만드는 회사에다가 가장 효율적인 그런 충전재를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쿨링타워를 작게 만들어도 되고 비용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으니까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는 뭐 공조나 아니면 발전이나 이런 거 해서 가는 그런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상식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읽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좋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쿨링타워를 주로 냉동기의 컨덴서 쪽에 이걸 이렇게 쿨링타워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하이퍼볼릭 타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그림상에는 이게 굉장히 작은데 실제 이걸 구축을 하면 20m, 30m, 뭐 40m, 50m까지 이거를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 그냥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 굴뚝처럼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냐? 자, 발전소에 가면은 발전소에 보일러가 있어요. 여기 터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컨덴서가 있고, 그러면 물이 풍부한 지역에는 컨덴서에 이 물이 이제 응축을 할 때, 응축을 하려면 이게 냉각수가 필요하니까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을 교환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서인천 화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채널이 교실만한 이런 채널이 있어요. 교실만한 채널을 통해서 바닷물이 쭉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더러운 거 이런 거 다 제거가 돼갖고 그래서 컨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열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이 이제 뜨거워져서 따뜻해져서 그래서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 있는 뭐 여러 가지 해조류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데 이제 방해를 받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서 보상도 해주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비아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사막 지역에 도시를 짓는데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사막이니까 뭐가 없으면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겨우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지하수밖에 없는데 그 양이 이제 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지어야 되는데 물은 많지 않고 그럼 어떻게 컨덴서가 있으니까 뭐 강이나 바다가 없으니 지하수를 퍼서 어떻게 이런 하이퍼볼릭 이와 같은 그 쿨링 타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 이거를 팬으로 또 돌리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바람을 이렇게 굴뚝이에요, 굴뚝. 이렇게 돼서 실제로 보면 여기가 쿨링 타워고 이 부분은 굴뚝이야, 굴뚝. 그래서 굴뚝이 어떻게 되냐? 자연적으로 공기를 빨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공기를 빨아서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고 그러면 요 위에 가서 보면 여기 hot water from condenser에서 뜨거운 물이 오면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서 쭉 스프레이 이렇게 되고 그럼 옆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007 영화나 이런 거 가서 보면 뭐 사막에 쭉 가다가 이러한 하이퍼볼릭 이 쿨링 타워 이렇게 뭐 많이 있는데 거기서 쭉 앉는다는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뭐 물이 없는데 이런 데 짓는다고 하면 그럼 이런 형태로 쿨링 타워를 엄청난 규모로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개를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발전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컨덴서에서 디스차지 되는 그런 열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저 윗부분은 굴뚝이라는 거, 굴뚝. 굴뚝. 왜? 이걸 또 팬을 사용하면 동력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기를 위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쿨링 타워에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되면서 공기가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쿨링 타워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공기조와 냉동 이거 할 때 이 컨덴서에서 나오는 그 열량 이걸 액체로다 시켰을 때 이 액체를 식혀주기 위해서 쿨링 타워가 필요한 거다. 이런 종류의 쿨링 타워가 있고 이 발전을 사막과 같이 또 아니면 물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 발전소를 지어야 할 때 거기도 컨덴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로 쿨링 타워를 만들 수 있다. 뭐 여기 가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있고 여기도 가서 보면 여러 형태의 이런 이 쿨링 타워의 구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이런 구조가 있구나 이런 거 이제 한번 여러분이 보도록 하고 쿨링 타워를 어떻게 이렇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거를 구동하는 건가. 그 다음에 아까 웹벌브 템퍼러처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에 이게 웹벌브가 같아도 이 습도를 많이 올려줘야 될 이런 상태가 되면 그만큼 보충수를 많이 넣어줘야 된다. 사막과 같은 이런 지역에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인생 예찬 롱펠로의 시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제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 에어 컨디셔닝을 해야 되겠어요. 냉방을 하고 이제 난방을 하고 제습을 하고 이제 가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걸 해서 보니까 여름철에 열이 뭐 예를 들어 20kW가 들어왔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저기 에어 컨디셔닝 사이즈는 얼마로 해야 되냐. 겨울철에 이렇게 계산했더니 열이 50kW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요. 가만히 있어도 이 온도 차에 의해서. 그래서 난방부하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보일러 사이즈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보일러 사이즈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자, 봐요. 여기 쿨링 코일, 히팅 코일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부는 버리고 밖에 있는 걸 합쳐갖고 여기서 환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름철 같으면 밖에 있는 게 더워요. 이런 더운 공기를 차갑게 해서 여기를 넣어줘야 되고 겨울철 같으면 밖에 있는 게 차가워요. 그러니까 여기 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냉동 공기에 필요한 그와 같은 열량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난방부와 냉방부와만 알아갖고 그걸 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기를 하기 때문에 환기돼서 들어오는 그 프레시 에어에 필요한 냉방과 난방도 같이 동시에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 컨디션이 있어요. 뭐 웹벌브 얼마, 드라이벌브 온도가 얼마, 그 다음에 냉방부하고 얼마, 뭐가 얼마가 이렇게 됐을 때 이 장비의 사이즈를 정해라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스페이스 에어 컨디셔닝의 디자인 우리가 원하는 설계 조건에서 사이즈를 정하는 이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1시간이든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와 함께 기본적인 그 냉난방 모든 그 프로세스, 그 다음에 냉난방기의 사이즈를 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하면은 기본적인 냉동 공조,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이제 끝날 걸로 압니다.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는 유체역학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서 파이프, 그 다음에 덕트 이런데 압력 강화 뭐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